저는 올해 72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왔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에서 가난한 집안 소녀로 자라며 순자야, 이 다음에 넌 뭐 해먹고 살래? 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다짐 하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이 생긴 건 25살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빠른 나이였지만 그땐 다들 그랬습니다. 남편은 같은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저와 비슷하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힘겹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논밭을 조금씩 사들이며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일하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을 맛보곤 했죠. 하지만 그런 단란한 시간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40을 간 넘긴 나이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도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농사일을 멈출 수 없었고 아이 셋을 굶길 수 없었으니 저는 매일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늘 미안해했어요. 순자야,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나한테 힘이 돼. 아이들 잘 키우면 우리 앞날도 밝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저는 눈물조차 흘릴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바빴으니까요.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농사를 지었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과 밭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쓰러질 수도 없었고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죠. 새벽이면 논으로 나가고 점심때면 집에 와 아이들 밥을 챙기고 다시 밭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고되지만 아이들만 잘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육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 졸업 후 바로 농사 짓거나 공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서울로 보내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사일 외에도 틈틈이 부업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명절 때면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모아 큰딸을 먼저 서울로 보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눈물은 잠시였습니다. 곧바로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의 교육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하나둘 서울로 떠날 때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향집은 점점 적막해졌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울로 떠난 아이들은 처음엔 자주 편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는 명절이나 돼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면 쓸쓸한 마음을 달래려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늘 아이들 편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엄마, 큰딸이야. 서울에 있는 큰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나, 은주야, 웬일로 전화했니? 그런데 딸의 첫마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보상금 받았다면서요? 뉴스에 나왔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려졌을까요? 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비밀로 처리해 준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그러자 딸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그런 거 다 소문나요.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요즘 힘들어요. 집 대출 이자도 밀리고 애들도 학원비가 부족해요. 엄마가 받은 돈 중에 조금만 나눠줄 수 있죠? 전화를 붙들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주야, 엄마도 아직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은행 상담을 받아보려는 중이야. 그런데 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관리야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죠. 그거야 엄마한테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 참아왔던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한 번도 제가 농사일하며 힘들게 보낸 세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늘 서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던 딸이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달려드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주야, 엄마도 그 돈이 필요해. 이제는 나도 좀 편히 살고 싶어. 그러자 딸은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솔직히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결국 우리가 관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둘째 아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둘째는 늘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잘 찾아오지 않던 아이였어요. 엄마, 나야. 엄마 돈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너도 그 얘기냐? 너희들 다 돈 얘기만 하니? 그러자 둘째 아들이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사업이 좀 어려워. 그런데 보증만 서주면 되거든. 절대 돈 나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보증이라는 말에 저는 놀라서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는 보증 때문에 큰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인이 돈을 빌린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다가 그 돈을 다 우리가 갚아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순자야,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보증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이번에도 나 안 도와주면 나 이제 진짜 끝장이라고. 사업 접어야 한다고. 그 뒤로는 막내 아들까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많이 힘든 거 알지? 친구랑 같이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번에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투자.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막내는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요즘 코인 같은 거 대박 나는 거 알죠? 친구가 그쪽 잘 아는 애가 있어요. 이번에 같이 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확실하니? 막내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다들 그렇게 돈 벌어요. 엄마도 좀 젊은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제가 보내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이제 보니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돈줄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아도 자식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자식들에게서 오는 전화는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이제는 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큰딸, 둘째, 막내 이름이 뜰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죠? 엄마, 진짜 이번에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엄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그냥 투자 좀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옛날 제가 서울로 떠나는 자식들에게 도시 생활 잘하라고 힘들 땐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제가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건 막내 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도 내 친구들처럼 살아야죠. 다들 부모 도움 받아서 집 사고 차 사는데 왜 우리만 안 돼요?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서 그런 걸 몰라서 그래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더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 위해 안 먹고 안 입고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밤잠도 줄여가며 농사일하고 부업하며 번 돈을 전부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어린 너희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감자죽을 쑤어 먹이던 그때를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몰라서 돈을 안 준다고? 엄마가 무슨 큰돈을 쥐고서 너희에게 일부러 안 나눠주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니?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게 할 소리냐?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들러붙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부모가 나이가 들면 더 잘해주고 싶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모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하고 오히려 엄마, 그 돈 잘 관리하세요. 혹시 모를 일 있으니 아껴 쓰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언젠가 돈을 물려줄 사람이었구나. 내가 힘들게 일하고 번 돈도 고향 땅도 남편이 남긴 논밭도 전부 결국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했구나.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자식들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 둘째가 아파서 밤새 걱정하던 날, 막내가 농사일 돕겠다고 삽을 들고 따라오던 날, 그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돈 앞에서 왜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분명히 어릴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을수록 돈 앞에선 부모도 없다는 게 사실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막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큰 기회예요. 진짜 마지막 부탁이니까 들어주세요. 저는 그제야 울컥한 마음을 애써 참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엄마도 이제 내 전화 받기 겁난다. 막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뭐 큰 거 바래요? 그동안 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바라긴 뭘 바랐겠습니까? 그저 조금만 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 엄마, 우리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 저는 이대로 가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 아니면 제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준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이들은 제가 돈을 줄 때만 잠깐 고마워했을 뿐 정말로 나를 걱정하거나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를 보내주고 집 장만할 때 보태주고 손주들 학비를 내줄 때도 저는 한 번도 조건을 내걸거나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당연하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부모의 사랑도 끝이 있어야 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텃밭을 가꾸던 손을 멈추고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위한 선택을 할 거야. 자식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대형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무시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제게 주어진 보상금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이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어. 그들이 돈에만 눈이 멀어 부모를 외면했다면 그 돈은 그들이 아닌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저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였습니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위한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보상금으로 받은 수백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말이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도 최대한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VIP 상담을 좀 받으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VIP 상담은 대규모 자산가 분들만 가능한데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큰 금액을 관리해야 해서 왔어요. 그 말을 듣고도 직원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어르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은행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계속 저를 받아주지 않는 직원들의 태도에 저는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까지 저는 VIP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 없는 시골 할머니로 여겼고 제 말을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돈 관리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동네 은행을 찾아가 보세요. 한 남자 직원은 이렇게 말하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저는 은행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낼 순 없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보여줘야 해. 은행 근처를 걷던 저는 대형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이라는 곳은 저에게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제가 들어갈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백화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들어와도 되나?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꿋꿋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명품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방, 옷, 구두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직원들은 저를 보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누추한 차림새 때문이었겠지요. 그때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대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좀 보려고요. 그러자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 손님이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 직원은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가방뿐만 아니라 옷, 구두, 장신구까지 모든 걸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 얼마예요? 제가 물어보니 직원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제품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라니.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제가 들던 가방이라고 해봐야 시장 가방 몇만 원짜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내게 왜 생겼나? 나를 위해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가방이랑 저기 보이는 코트도 보여주세요. 직원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묻더군요. 코트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저 구두도 같이 주세요. 그렇게 저는 가방, 코트, 구두, 귀걸이, 시계까지 모두 골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이 제 손에 들렸습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백화점 VIP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VIP 서비스요? 네. 고객님처럼 특별한 고객님께는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스타일링도 함께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저는 명품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고 난 뒤 스타일리스트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변신하셨네요. 지금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으세요. 저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기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추하고 초라했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세련된 중년 여성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은행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까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입고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그들이 바라보는 VIP 고객의 모습이겠지요. 은행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까는 시골에서 올라온 초라한 할머니로 보였겠지만 지금의 저는 세련된 중년 여성이었으니까요. 한 직원이 얼른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가 몇 시간 전에 그 은행에서 무시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VIP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직원의 태도는 더욱 공손해졌습니다. 아, 고객님. VIP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제 앞에 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 같은 은행에서 VIP 상담을 요청했다가 무시당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직원은 의자를 직접 빼주며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담당자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서둘러 나가더군요. 저는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VIP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저를 농담이나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대놓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때는 농협에 가보라고 하더니 지금은 자리까지 빼주고 VIP 상담실로 모셔? 분명히 같은 사람들인데 겉모습이 달라지니 태도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건가? 속으로 어이가 없고 씁쓸했습니다. 잠시 후 아까 제가 응대받았던 남자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진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자산관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다시 오셨다고요? 네, 몇 시간 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상담을 받지 못했죠. 그때는 제가 VIP 상담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제야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만 겉모습에서 풍기는 위험에 눌려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모습이 변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태도가 달라지다니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드러나는구나. 상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데 저는 문득 마음속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돈을 가진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찾아와야 했던 이유가 결국 겉모습 때문이라니. 돈이 있어도 내 진짜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존중받을 수 없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이들에게 줄 충격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지점장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바짝 긴장한 얼굴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지점장은 여전히 제가 몇 시간 전 무시당하고 쫓겨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겉모습과 분위기에 눌려 상당한 자산가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저를 한 번 더 살펴보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세련된 스타일, 차분한 미소. 그는 분명 제가 막대한 자산을 가진 VIP 고객이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담을 원하십니까? 자산 운용이든 투자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지나치게 공손했고 말투에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보고 농담이나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더니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사실 몇 시간 전에 이미 왔었거든요. 지점장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상담을 못 받으셨나요?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점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네 직원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VIP 상담은 수십억 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는 거라더군요. 농담하지 말고 동네 은행을 가라고 했죠. 그 순간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제가 VIP 상담을 요청했는데도 직원들은 제 차림새만 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지점장은 크게 당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지점장은 얼굴에 식은땀이 맺힌 채로 서둘러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점장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제가 최선을 다해 상담을. 그때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은행에는 더 이상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네요. 제 재산을 모두 인출해 주세요. 지점장은 눈이 커지며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VIP로 대우받는 곳,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곳에는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서는 제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남편이 떠난 후 아이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손주들 학비를 대고 자식들 집 장만을 도와주고 늘 남을 위해 쓰는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돈 앞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 이제는 그런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면서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입으면서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아원, 복지관, 장학재단에 꾸준히 기부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돈이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진짜 의미가 생기는 거구나.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누며 행복을 찾는 삶. 그게 제가 찾은 진정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참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뭘 그렇게 많이 받으셨길래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많이 나눴더니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이제야 나도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진짜 나만의 행복을 찾은 김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행복을 조금씩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쓰고 남을 도울 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며 세상에 따뜻함을 더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